안녕하세요. 브라운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입니다. 이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 및 주관하는 지속가능성 연구실, 약칭으로 저희는 SLLab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연구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이 브라운백 웨비나는 총 4부로 연중 기획된 것인데, 지난 6월 제1부를 진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 제2부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는 저희 S랩에서 기획 및 주관을 하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더 넓은 학술 네트워크 속에서 전환적 의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였는데요. 이러한 학문적 도전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이 세 대학의 연구소 및 연구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점심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번 회차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번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의 기획 취지와 오늘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한 소개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의 주제는 생태와 평화인데요. 기후변화 및 생태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환적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평화의 문제를 인간 비인간 관계에 대한 포스트 휴머니즘 그리고 이제 신유물론 뭐 이런 이 논의들 속에서 다양한 사유들을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과 개념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보고자 기획하게 된 겁니다. 제2부 첫 번째 및 두 번째 세미나는 부히노 라뚜후로 시작을 해서 도나 헤러웨이의 논의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세미나는 사실 토마스 베리의 사유로 이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세 번째 세미나의 경우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론적 논의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되는 하지만 보다 현실에서의 실천적 고민을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시킨 바 있었는데요. 이것이 언론에 의해서 다소 단편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조차도 해외 토픽 뉴스 정도로 그냥 특이하고 재밌는 뉴스로 인식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조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학술적 배경으로 부여와 노나 헤로웨이 사상적 궤적을 우선 다루고 그리고 오늘은 토마스 베리의 문제의식 그 자체보다는 그것에 기반한 그 지구법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지구법학 관점에서의 생태평화라는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동물권 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도희 변호사님이십니다. 김도희 변호사님은 동물권 관련 활동을 그동안 오래 해오셨고요. 현재 동물해방 물결이라는 NGO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특히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변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고래를 청구인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지구와 사람 지구법센터의 정혜진 변호사님입니다. 정 변호사님은 로스쿨 시절부터 가졌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면서 현재는 인간 중심적 이 법 체계를 넘어서는 지구법학을 고민하고 있는 법조인들의 모임인 지구와 사람이라는 NGO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발표는 40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 10분에서 최대 1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질문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발표와 토론 도중 질문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몇 분의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성함과 소속을 우선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동물의 방 물결이라는 그 동물권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라는 모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관련해서 이제 멤버십이 좀 어수선하게 많은데요. 어, 오늘은 이런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활동들을 소개하는 것이 또 학술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긴장되는 마음이지만,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구법학 관점에서의 생태평화인데, 사실 뭐 지구법학은 뭐 제가 계속 좀 들여다보기도 한 것이고 하지만, 좀 생태평화라는 말이 처음에 의뢰를 주셨을 때 조금 이제 낯설었어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이제 고래 헌법 소원에 대해서 뭐 그걸 중심으로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제 생각과 연결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작업들이 먼저 이제 선행이 됐어야 됐는데, 사실 평화라는 것은 뭐 주로 이제 뭐 군축이라든지 뭐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평화학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평화학 전공하고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살아가면서 인류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물론 거기 전쟁도 들어있고, 뭐 어떤 양극화의 문제도 있고, 당연히 거기 이제 요즘에는 기후변화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원인과 이제 해결책 같은 것을 제시하고, 뭐 실천의 어떤 그 성격까지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학제적인 부분이 이제 평화학이라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 평화라고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좀 낯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을 좀 엮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어, 하지만 이제 평화라는 것이 어떤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도달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슈미트 같은 사람은 어떤 적과 동지의 구별, 이제 적대를 이제 정치의 본질로 보지만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회가 존재하는 한은 어떤 적대, 불화, 불일치, 뭐 불평등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회피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사회 뿐만 아니라 어떤 저는 개체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이걸 뭐 어떤 국제사회 차원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피 불가능성을 어떤 정치에 대한 냉소나 탈정치화의 근거로 보기보다는 적대를 인정하되 어떻게 좀 더 살만한 온벨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조건이나 그런 배치를 만드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라고 저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기후위기, 생태위기, 또 이제 식량위기 뭐 이런 수많은 지금 위기사회 혹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 전환이 이제 피할 수 없는 또 의제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도달 불가능하고 또는 회피 불가능한 이런 평화로 가는 길에 저는 이제 정치를 조금 이제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근데 이런 인간들만의 정치로는 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인간의 정치, 그리고 뭐 라뚜르식으로 얘기하면 인간과 비인간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라뚜르가 여기서 이제 사물의 의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아젠다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법은 여기서 또 좀 보수적이고 늦기는 하지만 또 어떤 유용한 수단이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비인간의 법적 지위 혹은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정치적 지위,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그동안 뭐 어떤 제국주의적 생활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려졌던, 또 세매지지 않고 몫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이런 존재들을 가시화하고, 또 이들에게 이제 발화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주체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좋은 수단이자 또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좀 배경에서 예, 좀 활동이나 오늘의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좀 축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쿠시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그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고래가 청구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랑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고래팀, 일명 고래팀, 원래는 청구인 적격팀인데 사실상 고래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어떻게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거의 저희 팀이 거의 할애한 모든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가급적 이런 법적인 이런 그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법적인 법리들을 따지는 것을 좀 최소화해서 설명을 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되려면 최소한 이제 권리 주체, 권리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인간중심적인 법체계이긴 하지만 지금 뭐 민법의 그런 아주 일반적인 권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파생돼서 다른 법들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민법은 일단 사람으로서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요. 이 사람을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고 그 자연인과 그 대칭되는 지점에 이제 법인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생존한 기간을 이제 말한다면 그 권리 능력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면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고 하면 법인은 법률에 따라서 인격을 부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법인에게 법인격을 줘야 하는 그런 목적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규약 같은 것을 이제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죠. 그래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 법인은 자연인과 비슷한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legal person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제 법인으로 사단법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단법인이나 이제 재단법인을 상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꼭 사단법인, 재단법인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저희 뭐 학교법인, 뭐 의료법인 이제 다양한 법인이 있고, 또 이제 뭐 영리 쪽으로 가면은 뭐 회사 같은 것도 다 이제 법인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가 인간중심의 법체계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권리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권리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 능력, 소송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헌법 소원을 하려고 이제 법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법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의 법령을 준용한다. 결국은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민법상의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민법만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면 이제 동물에게 지금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 법칙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틈이라든지 약간 돌파구를 찾아내는 게 저희의 임무, 과업이었고요. 그래서 봤을 땐 첫 번째로는 사단법인, 뭐 재단법인, 특수법인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좀 더 찾아봤을 때는 이제 법인이 아닌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혹은 그 일반 소송을 인정해주는 그런 판례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이제 정관에 의해서 이제 능력이 제한된다. 이제 권리 능력, 권리나 의무의 행사가 이제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제한 능력자의 소송 가능성 같은 것도 조금 들여다봐야 했고요. 그리고 제한 능력자라고 했을 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어떤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좀 착안을 할 수 있었고 또 사실은 법인은 어떤 실체가 그 자체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떤 소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발화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인간의 법정에서 발화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정하거나 아까 이제 뭐 법정 대리인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대리인을 통해서 대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의 법리 안에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여다본 것이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좀 더 지구법화적인 관점이랑 만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이 헌법재판의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이제 민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기본권 파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이 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여러 헌법재판 그 결정례들을 봐도 외국인에 대해서나 외국인은 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그런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이어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일반 소송에서보다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그런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의 성질을 봤을 때도 어떤 헌법재판이라는 이전에 헌법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국가의 철학이나 가치, 방향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현되는 것이 헌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른 실정법들에 비해서 헌법은 정치적인 사법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가장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개방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정적으로 혹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구획을 지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헌법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나 현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 더 변형될 수 있고 보충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개인의 이제 자유나 권리, 기본권 보장의 역할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헌법 질서의 그 객관적 헌법 질서의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 질서의 수호 또는 이제 소수자 보호의 기능 이런 것들도 헌법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잡은 방향은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또는 생태 위기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춘 적극적 헌법 해석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의 성질 또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법학적 관점에서의 헌법 해석이라는 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지구법학적 연구를 제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개관을 해드리면 토마스 베리라는 그 신학자 출신이자 이제 법학자가 처음에 이제 창시를 한 것인데 자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어떤 경제적 효용 가치인 물건이나 재산 혹은 자원으로만 취급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법 체계 혹은 주체나 객체 혹은 이제 권리나 책임 이런 딱 구분지어지는 이분법적인 이런 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통념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연의 모든 존재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주체로서의 인간, 객체로서의 사물 이런 이분법을 무너뜨리고 자연의 권리를 도출한다라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보수적인 법학에서 어떤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최근에 오히려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법학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딱 한 가지의 관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학문이니까 아무리 실천적이고 사회과학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런 지구업학적 관점이 저 같은 활동을 하는 이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예, 재미있고 또 유용한 관점인데 이런 관점들을 저희 이번에 소송에서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법학적 관점에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할 때는 이제 청구서에는 많은 내용을 넣었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뭐 하나만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조항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헌법 35조에 보면은 인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권을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할 또 책무 이런 것들이 또 국가나 국민 또는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양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이 어떤 동물이나 자연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좀 근거가 되는 게 약 한 10년 전에 2013년도에 이건 어떤 소송이었냐면 그 사육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곰을 가둬놓고 그 살아있는 상태로 그런 쓸개즙 같은 담즙을 이제 책을 이제 추출해서 그걸 이제 보양식으로 이제 내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두환 시절에 뭐 이게 어떤 산업으로 장려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업으로 장려되기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와서는 이제 너무 동물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아주 최근에 이 법은 이제 야생생물법을 통해서 이 사육보험은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고 이 사육곰을 사육하던 그런 업자들이 뭐 직업의 자유라든지 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기본권들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제기했던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런 인식은 외국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고,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동물에게 제3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미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도 다 이제 알고 있었고 또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면들을 엿볼 수 있는 이런 결정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구법학적 관점에서의 헌법 해석도 어느 정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미 그때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전향적인 이런 판결을 결정을 좀 헌법재판소에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강조를 해서 청구서를 작성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래라고 하면 그러면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래들을 청구인으로 넣었느냐? 이제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소송을 할 때도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쓰고 뭐
또 특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주소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고래들이 청구인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래를 위주로 고래 이제 보호 활동이나 권익 활동을 위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심사의 단체 그리고 이제 마크라고 하는 해양동물 생태보전연구소라고 하는 연구단체, 그리고 이제 해수부 산하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그 산하에 또 고래연구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한 청구인으로서 이제 저희가 청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고래들은 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남방 큰돌고래 이렇게 세 종이고요. 하지만 이 어떤 종 전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특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밍크고래 종 중에서도 동중국해와 한국 동해, 남해, 또 그리고 일본 서해, 후쿠시마 앞바다를 회유하면서 서식하는 그래서 후쿠시마 온수가 방류됐을 때 가장 빠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밍크고래. 그리고 큰돌고래도 뭐 동해, 남해, 또 일본 해역에 서식하는 그 대표적인 돌고래 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돌고래 쇼를 보러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돌고래 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방 큰돌고래는 저희가 이번에 소송을 하면서 제주의 뭐 해녀분들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청구인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남방 큰돌고래도 사실 제주 앞바다에 정착형으로 서식하는 돌고래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뭐 해녀 어민분들과 또 거의 동일하게 이런 오염수 그 해양 투기에 바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방 큰돌고래도 청구인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종을 저희가 청구인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 중에서도 어떤 특정을 조금 더 이제 좁혀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그동안 여러 이제 우리가 흔히 자연물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물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러 뭐 이유로 뭐 권리 능력이 없고 당사 능력이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제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각하가 되는 그러니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특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 보고서들, 기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밍크고래 개체수가 서해에 약 1000여 마리, 동해에 뭐 한 600여 마리 살고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IWC라는 국제 포경위원회에서 어떤 그 종의 이제 서식 분포도를 매번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큰돌고래 분포도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 뭐 1000여 마리, 600여 마리 뭐 이런 뭐 밍크고래라든지 여기 이제 뭐 이 영역에 사는 그 큰돌고래는 전부 청구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줄이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아까 고래연구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래연구센터에서 매해 봄, 가을에 직접 이제 바다 해역에 나가서 그 목시 조사를 하며 드론도 띄워놓고 이제 눈으로 이제 보면서 어떤 종이 얼만큼 있는지 발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연구를 지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에 일정한 종이 일정한 시기에 어느 정도 개체가 발견됐는지 그러면 최소한 그 개체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좁혀 나갔던 거죠. 그리고 남방 큰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게 그 아까 이제 주로 이제 제주 앞바다에 서식을 하는 정착형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방 큰돌고래는 지금 현재 이제 그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 110개체 안팎으로 제주 앞바다에 서식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소개드렸던 마크 같은 그런 연구소에서 어,
거의 모든 개체들을 특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등 지느러미의 생김새를 통해서 그 개체 식별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뭐 지문이나 홍채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개체 식별을 하는 것처럼 이 돌고래들도 주로 이제 등 지느러미를 통해서 개체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여기 사진이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등 지느러미가 뭐 그 번호가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수족관에 있다가 이제 방류되어 나온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확연히 이제 그 확실하게 개체수가 개체가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상처가 있다거나 본래 이제 생김새 같은 걸로도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돌고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에서 나온 그 보고 자료를 보면 거의 90개체 이상이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한 그 능력자들의 어떤 대표라고 할까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 대리인단에서도 당연히 어떤 대리인으로서 대변을 하겠지만 또 보다 좀 전문성과 그다음에 활동성을 가지고 이런 대변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핫핑크 돌핀스라는 제주에 있는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고래들 혹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이런 핫핑크 돌핀스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그 핫핑크 돌핀스는 과거부터 쭉 이제 어떤 그 수족관 돌고래들의 방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선박관광 감시라든지 선박관광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 뭐 드라마 같은 이제 매체에서 이제 한번 크게 이슈를 탄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이 네, 직접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들이 큰가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모터 같은 거에 돌고래들이 뭐 지느러미나 이제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래들의 서식지, 집을 이제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거기에 또 풍력 발전을 세운다고 해서 또 서식지 파괴에 또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 그 오염이나 쓰레기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이제 그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하핑크 돌핀스라는 곳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좀 부분들을 촘촘하게 좀 촘촘하게 좀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뭐 대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저희 헌법소원에서는 이것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은 그 마크라는 연구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실제로 이 돌고래들이 혹은 큰 고래류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의 침해 같은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나 주로 건강권이나 또 환경권이나 생존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문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변호사들이 뭐 아무리 이제 뭐 찾아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면은 그런 연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 자연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흡수를 하거나 인간이 그 노출됐을 때 어떤 피해를 입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좀 2차적인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되어 있는데 직접 그 자연물에 대한 피해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굉장히 또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입증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했던 소송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시간이 이미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빠르게, 그,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 지구법학이라든지 자연의 권리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움직임들이
다른 나라에서들은 훨씬 더 먼저,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훨씬 더 먼저 이제 예, 시행이 되고 있고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에서는 사실 그 법인이라는 게 회사에도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동물에게 이런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발상으로 수십 년간, 한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논-휴먼 라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범고래라든지 아니면 뭐 침팬지라든지 이런 코끼리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 체계를 가지고 또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하는 이 동물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동물의 법인격을 주장을 하는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인정이 된 선례는 없고요. 다만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쪽이 이런 지구법학이라든지 자연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비약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동물원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오랑우탄과 침팬지를 이 동물원에서 말하자면 탈시설 시키는 그런 소송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이제 멘도사 동물원의 세실리아에 대해서 보시면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리고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 동물에 맞는 혹은 뭐 식물은 그 식물에 맞는 뭐 이런 각자의 권리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이지 인간과 똑같이 뭐 참정권을 부여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것 살아있고 지각하는 존재로서 법인격을 가진다라는 것까지도 나아가서 인정을 했고요. 또 각자의 종에 적합한 환경에서 나고 살고 자라고 죽을 기본권을 가진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판결문을 보는 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이제 계란일지 모르겠지만 발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종교적인 이제 정서 문화 같은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예, 동물에게 연민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건 역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인간에게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 동물 역시 그러하다라고 해서 인도의 어떤 인도에서의 약간 투 같은 그런 잘리카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법성을 확인해 준 판례이고 이 판례가 나온 이후로 주로 이제 그 서커스에 동원되는 그런 동물에 대한 어떤 소송들도 계속 줄을 이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중남미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이제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올해 초에 바다 거북에 관한 법률이 정해졌어요. 제정이 돼서 파나마에 살고 있는 바다 거북 모든 종에 대해서 뭐 알, 부화, 서식지 보호에 필요한 이런 보전 및 회복 조치에 대한 그런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을 잡거나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가두거나 뭐 그런 가공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모든 행위가 당연히 또 그 거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법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다양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입법적인 예인데 이게 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례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 법이 굉장히 그 자연의 권리를 수용하는 그런 나라들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여기가 이제 뉴질랜드이고 어떤 북쪽에 쭉 이렇게 이어지는 굉장히 큰 13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 쭉 이어지는 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오리족이라고 하는 토착 선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이 황건우이 강인데 이 강은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해서 어떤 그 정신적인 것까지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이게 자신들과 그리고 이 강 유역과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하나의 유기체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법인격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150년이 넘는 심지어 이제 무장투쟁을 통해서 뭐 이면에는 어떤 협상적인 것도 있었지만 마오리족이 임명한 대표 그리고 그 뉴질랜드 정부가 임명한 한 명이 공동으로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강의 권익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아울러서 테아투푸아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황건우의 강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있는 물리적인 이상학적인 요소들을 아우르고 분리될 수 없는 살아있는 전체이다. 라고 봐서 이 테아투푸아에 대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테프투푸아라는 사무실을 설치해서 이런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 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콜롬비아는 아트라토강에 또 법인격을 인정을 했고 아마존 유역에도 인정을 하는 그런 그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트라토강은 전 국토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 전 국토의 4분의 1의 법인격을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또 특이할 만하고 명시적으로 이 황건우이강 테아투푸아의 소송 판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 판결에서 아트라토강 판결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그것도 2022년인가 2023년인데 유럽에서는 또 최초로 스페인에서 이런 석호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는 이 석호 지역의 구역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여기도 이제 중남미가 많은데 에콰도르라든지 아니면 볼리비아라든지 파나마라든지 근데 볼리비아랑 에콰도르 같이 헌법에서 이런 자연의 권리를 파차마마라고 해서 인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파나마는 헌법보다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자연의 권리법이라는 걸 또 작년에 가져왔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보려면 시간이 이제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그 존재할 권리, 재생할 권리,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복원할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자연의 권리에 늘 등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자연의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지금 뭐 잘 알고 계시는 천성산 도롱뇽이라든지 아니면 황금박쥐라든지 뭐 검은머리 물대새라든지 환경 소송을 할 때 원고로서 같이 들어갔던 동물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어떤 소송에서도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을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고 이렇게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면서 이건 입법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조언을 한 그런 판결도 있고요. 그 사냥에서도 후견인을 지정을 하고자 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또 동물에게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 이전 단계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사실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남방 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자라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하면은 올해 내에 어느 정도 좀 뭐 조례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해서 조금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물들을 우선으로 해서 이들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 법인들을 또 후견할 수 있는 후견 법인이라든지 후견인을 지정해서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 뉴질랜드의 사례를 가져와서 일단 1호가 남방 큰돌고래이고요. 뭐 이것이 해결된다면 또 이제 뭐 곶자리라든지 가로림만이라든지 이렇게 후순위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자연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하나로 이제 생태법인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런 활동들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어떤 생태 평화라든지 또 지구 법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류세를 조금 이제 그 깰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시간을 초과한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예, 그러면은 이어서 정혜진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오늘 재판이 좀 늦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반적인 변호사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지구와 사람의 지구법 센터장이라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구와 사람과 지구법 센터를 잠깐 소개드리면 이제 지구와 사람은 이제 강금시 전 법무부 장관 이제 대표이신데 저희들이 2015년에 아마 그분은 이제 카톨릭의 어떤 생태 그 대학원에 다니시면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법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 2023년이니까 이제 그래도 한 8년 정도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지구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해본 적은 없고요.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뭐 페이퍼 같은 것도 같이 쓰고 있기는 한데 이제 연구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 8년 정도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지구법 센터장이라는 그런 뭐 그런 걸 어쨌든 저를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는 먼저 이번 웨비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구와 사람에도 이제 여러 단체들이 이제 같이 이제 뭐 연구라든지 뭐 그 셈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태와 평화 이렇게 함께 쓴 생태 평화라는 그런 것은 이제 사실 저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생태라는 것과 이제 평화라는 것을 이제 각각 또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 했는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 자체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지구법학의 관점이 사실 생태 평화라는 것에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도 이제 고민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구법학에 대해서는 우리 발표자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태 평화와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토마스 베리라는 이제 그 신학자이면서 또 사회 사상가인, 토마스 베리라는 사람이 지구는 새로운 법학을 필요로 한다. Earth needs a new jurisprudence라고 이제 한 말에서 이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토마스 베리가 이제 권리의 기원과 분화 그리고 역할이라는 이제 간단한 에세이를 2011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구법학의 어떤 출발점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면 이제 존재가 기원하는 곳에서 권리가 발생하고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의, 현대 사회에서의 권리론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제 측면이죠. 그래서, 존재하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구 공동체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권리라는 것이 이제 그 세 가지로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서 같이 공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권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가 우월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인간의 권리도 다른 존재 양식이 자연 상태로 존재할 권리를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성원이 다른 성원에게 갖는 관계를 정립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상호 밀접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생태 평화와 연결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 법학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이제 인간 위에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내재적 권리가 있고 서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므로 생태적으로 평화로울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인간이 법을 제정하고 이제 법에서 권리의 주체 그리고 객체를 이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 법 시스템에서 이제 지구 법학의 관점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발표자님께서 발표하신 이제 이 헌법 소원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지구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리고 이 지향점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제가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발표자님께서도 이제 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지금 자연에 이제 어떤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제 권리를 부여한 해외 사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에콰도르처럼 헌법이 있다거나 또 말씀하신 파나마나 뭐 뉴질랜드처럼 법률이 있어서 이제 그러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지금 우리 국내에는 그러한 뭐 자연의 권리를 부여하는 어떤 실정법이 없고 또 판례에 의해서도 이것을 이제 인정한 그런 판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의 권리를 부여해 보려는 모든 시도들이 성공한 사례는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부작위라고 하는데 부작위 혹은 이제 불충분한 공권력의 행사가 이제 일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제주 앞바다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거기에 자주 오는 이제 고래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법률적으로 저는 좀 어떻게 더 되었는지 이제 그 지점이 사실 이제 좀 궁금합니다. 법률가로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토론 이제 발표자님께서도 이제 또 소개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지금 이제 고래와 관련된 생태법인 논의 이런 것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인이라는 근거를 만들어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뭐 드롱용 소송이라든지 또 그 설악산 산양 뭐 관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조례로든 아니면 지자체 뭐 어쨌든 그 근거가 있는 어쨌든 입법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입법이 전혀 없는 이제 우리 상황에서 이제 고래가 기본권 향유 능력이 있고 그러한 고래의 생존권을 이제 침해한다라는 이러한 헌법 소원이 이제 사실 법률가로서는 이제 굉장히 그 결론적인 면에 있어서 좀 부정적 결론이 거의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인데요. 그러나 이제 결국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안 된다,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각 소송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논거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은 또 이제 미래의 어떠한 소송에서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논거를 좀 더 충분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저의 이제 궁금함일 수도 있고 또 발표자님께서 어떠한 논거를 했는지도 궁금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축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구 법학적 관점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부분을 좀 저는, 이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뭐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곳에서 그런 헌법이나 법률이 지정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이제 오랫동안 그 자연 환경을 더불어 살아온 원주민들이 있고 그 원주민들은 이 자연 환경을 그저 이제 뭐 사실 이제 다른 이제 문화권과는 달리 굉장히 신성시하고 자신들의 삶과 문화와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뉴질랜드 황건우이 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황건우이 강의 법인격을 부여한 법률이 결국에는 뉴질랜드 정부와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해묵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제 과정에서 황건우이 강이 원주민 이제 마오리족들에게 이제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어떠한 생존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그러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권리라든지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회복될 어떤 그런 것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구법학적 관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도롱뇽 사건, 이제 유명한 도롱뇽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많은 주장들이 어쨌든 있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반성적 고려에서 보면 해외에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국제적인 추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과연 이 이제 고래에게 기본권이 향유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주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고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본권에 일어날 수 있는 침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덧붙여져야 되지 아니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식 지구 법학의 근거와 배경, 이제 그에 관한 연구가 뒤따라야지 국내에서도 어떤 지구 법학의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지구와 사람에서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구 법학을 좀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의 어떤 연구 관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저희들도 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이 이제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은 이제 또 이제 민사나 이제 그런 것과 달리 당사자 적격에서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헌법재판에서 이제 되어온 그 확대된 대상은 예를 들면 이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제 인정한 경우에는 이제 뭐 노동권이라든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당사자 적격을 확대한 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벗어나서 이제 지구 공동체 존재로서 혹은 이 한반도 생태계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보편적 권리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 듣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계시는 발표자님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다른 또 법학이 아닌 다른 분야 지금 연구하시는 여러 참석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은 간단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예, 정 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김도희 변호사님께서 지금 토론자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서 저기 질문과 답변에 보면 또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대중문화연구 수업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세미나를 이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대중문화연구 지금 수업에서 지금 함께 지금 이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기 좀 참여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요. 요 관련된 내용도 예, 정 교사님에 대한 이 답변 그 다음에 이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혜진 변호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실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예, 토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법리에 대한 부분이 좀 핵심이셨다고 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사실 서구화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세시대에는 실제로 동물들이 법정에 섰거든요. 실제로 동물을 데려와서 법정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종교법 시대였고, 이제 뭐, 마녀 사냥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악귀가 이렇게 동물에 빙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동물이 법정에 설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근대 이성주의를 지나면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 인간과 비인간이라든지 주체와 객체라든지 뭐 이성과 뭐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인간이 아닌 이성이 아닌 비이성과 비인간들이 점차 이제 안 보이게 되는 은폐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지금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이 은폐됐던 것을 다시 가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남미에서 아까 뭐 저도 소개해드렸고 정혜진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도 있지만 주로 이제 볼리비아나 에콰도르 같은 그런 그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파나마처럼 이렇게 뭐 별도의 자연의 권리법을 만드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콜롬비아 아마존이나 아트라토강 유역 전체에 대해서 법인 개혁을 인정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했지만 콜롬비아 헌법에는 그런 자연의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는 접근을 할 수 있다. 꼭 헌법이 있어야 혹은 법이 있어야 판결이 있어야만 그런 뭐 자연의 권리라든지 지구법학적 관점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적이고 중층적이고 혼재되어 있는 지금 모두가 다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은데 중남미 쪽도 어떻게든 그것을 타개해 보려는 극복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고 없고는 뭐 입법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당연히 더 좋고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35조 헌법 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주장을 했던 것은 어쨌든 이게 헌법이 위반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헌법 전문은 이제 뭐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자손이라는 게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안전, 자유, 행복이라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에는 당연히 인간만이 포함되지는 않고 생태 그리고 비인간 뭐 이런 여러 뭐 사물까지 나아갈 수 있겠, 사물이나 기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겠는데 이런 범주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토보전이나 국토보호에 대한 그런 조항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국토라고 하면 굉장히 무슨 그 정말 나대지 같은 그런 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국토라고 하는 것들도 그 황건우이강에서 태아투파가 그 태아투파처럼 굉장히 그 복합적인 그 실체라든지 그런 존재로서 인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지구 위의 모든 존재가 생활하는 터전, 그 지구는 그런 공간, 생활 서식지의 기반으로서의 이제 국토의 보전의 의무 같은 것을 저희 이제 그 헌법소원 청구의 좀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나름대로는 그리고 이제 헌법 10조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같이 뭐 이런 규정도 있는데 사실 이 존엄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인간 있지만 존엄을 꼭 인간에만 국한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인간이라는 개념, 존엄성이라는 개념 이것도 어쨌든 다 이제 근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발견된 혹은 발명한 이제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특히나 이런 존엄성이라는 것이 인간의 범주를 꼭 한정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화주의 같은 것들을 규정한 헌법 5조 같은 경우도 결국 인간만의 평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인간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종이나 민족, 뭐 국가, 뭐 이런 것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과 다른 생명체, 다른 존재들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어떤 확장한 해석 같은 것들을 저희가 청구서에 많이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것들을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의미 있는 한 줄을 좀 받아내는 게 또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중남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자연의 원리, 지구학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선주민, 토착민들이 이런 정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수용이 되면서 그랬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우리도 있었겠죠. 당연히 과거에 있었겠는데 이게 너무 급속하게 이제 서구화되고 약간 억압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구법학에서도 이런 선주민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여성의 지혜라든지 전통의 지혜라든지 또 과학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구법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볼 때 비록 이제 이쪽은 없지만 한쪽은 없지만 우리도 이제 뭐 여성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또 이제 그 밖에 우리만의 아까 한국식의 지구법학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개발될 수 있고 연구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Q&A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약해보면, 그러니까 비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책임도 중요하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시고, 사실 저도 예전에 저의 그 직장 상사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 이걸 저한테 뭐 편파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헤러웨이식으로 편들기를 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저의 위치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인간을 공격한 비인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간이 공격하고 파괴하고 변형시키고 생명을 앗아가고 또 과학 실험이라든지 결국은 어떤 이윤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해오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은 인간이 비인간한테 한 거지 비인간이 인간한테 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이제 바로 세우는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미국에서 논휴머라이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얘기를 하는 게 알츠하이머 환자라든지 아동들한테 우리가 권리 권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지는 않지 않느냐. 우리가 소수자라고 흔히 말하는 거기에서도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수자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노동을 하는 책임,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책임, 뭐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예, 주로 이제 헌법이나 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좀 섣부르고 지금까지는 어떤 권리부터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한테는 아직 조금 더 버겁고 조금 더 이쪽으로 예, 시선을 돌리는 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예, 저 발표와 토론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지금 수업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신 동국대학교 영성대학원 대중문화연구 강의실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회자이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자로서 약간의 고민, 그러니까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발표자 토론자분과 혹시나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은 것들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실 저는 지금 오늘 말씀 나누신 부분들 중에서 법인격이라는 부분과 함께 저는 이제 소유권이라는 부분들, 특히 이제 사적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사실은 법인격도 그렇고 소유권, 그중에서 특히 사적 소유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학과 또 국제정치학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심도 있는 고민들이 그러니까 지구법학적 문제의식 하에서 함께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제 법조계에서는 여러 법리들의 토대를 저희가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국제정치학 영역에서는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아직 설익은 고민들이 드는 게 특히 이제 토마스 베리의 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읽게 되면서 특히 이제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인간 비인간의 이제 우리 앞서 세미나에서 진행을 했던 북유노 라투프나 도나 헤로웨이나 이제 그러한 사유의 궤적들을 바탕으로 할 때 토마스 베리가 이야기했던 뭐 워딩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요. 인간의 법과 뭐 동물의 법, 식물의 법, 바다의 법, 강의 법. 그러니까 저는 아, 이러한 복수의 법 체계가 지구상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 중심의 법 체계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근본적으로 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국제법 차원에서 지구권리법이나 뭐 행성법, 이런 식의 접근으로 혹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뭐 국제정치학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학은 물론이고 특히나 이제 앞서 과학학이나 여러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함께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고민을 나눠야 되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이번 세미나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 지금 2부를 마감하는 장이기 때문에요. 간단히 2부의 전체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면요. 어, 이 기획 취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객관적 실제로서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오셨고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간주관적인 존재로서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종종 학술의 현장에서는 이런 인식론과 존재론의 차이라는 것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함께 실천의 영역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병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뭐 사실은 이제 학술 영역에서도 절충주의라는 것들, 저희 국제정치학에서는 이제 절충주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인식론과 존재론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후변화 및 생태 평화와 관련을 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인식의 재구성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근간을 구성한 학문 영역이 과거 이제 분과학문 체계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들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 이제 2부 지금 3개의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개인적인 표현인데 학술적 진지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는데 사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문제의식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비록 오늘 모시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이런 세미나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조금만이라도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그동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는데 미력이나마 좀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 에스랩 브라운백 웨비나는 이로써 제 2부의 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 봄에 이제 제 3부 기업과 평화 그리고 제 4부 여성과 평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도희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정혜진 변호사님 그리고 2부에 이 3개의 세미나에 함께 해 주신 많은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